통장을 확인하던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계좌, 잔액 영원.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분노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추궁했고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몰래 집을 팔아치웠다는 것을요. 배신감에 무너진 가족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평생을 지켜온 집을 팔아야 했을까요?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말기 질환으로 쓰러진 시아버지의 병실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 그 안에는 가족 모두를 눈물 짓게 만드는 늙은 부부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보다 소중한 것, 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 이야기.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지연, 45살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시부모님을 모신 지도 어언 15년이 넘었어요.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특히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허술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죠. 가계부는 매달 정리하고 통장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집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월말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와 제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중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돈 관리를 힘들어 하셔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대신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액 영원.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다시 확인해 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큰 금액들이 연달아 인출돼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간병인 인건비, 병원비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시아버지께서 투병 중이시니까요. 하지만 용도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의 인출 내역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을 캡처하고 곧바로 남편을 불렀죠.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통장인데 잔액이 영원이에요. 돈이 다 어디 갔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나도 처음 봐.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다는 거예요. 당장 와달라는 말에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이야기는 일단 뒤로 미뤄야 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침대 옆에 앉아 시아버지 손을 꼭 쥐고 계셨죠. 78세의 시어머니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등은 꼿꼿하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셨습니다. 왔니? 아버지가 오늘 많이 힘들어 하신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아버지의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께 간병비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선생님,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우신 거요.
그 돈 어디 쓰셨어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지만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다무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이 그냥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지연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보,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몰래 그렇게 큰 돈을 쓰셨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시아버지 손만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말아마. 겨우 나온 대답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라니요.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일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지연아, 그만해.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잖아. 남편은 저를 나무라듯 쳐다봤어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대답을 회피하시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시어머니 방을 살펴봤어요. 나쁜 짓이라는 건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 처방전,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계약.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파신 거예요. 가족 몰래 아무 말씀도 없이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계약금 일부가 이미 입금된 상태였어요. 계약 상대는 현금 일시불을 제한한 1주택자. 우리 집이 정말로 팔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말 좀 물어봐도 돼?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딸 서윤이었어요. 17살인 서윤은 또래보다 성숙한 편이에요. 특히 집안 분위기를 잘 읽는 아이죠. 응, 뭔데?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 새벽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아. 새벽에? 응. 며칠 전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할머니가 나가시더라고. 서윤의 말에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새벽에 어디를 가신 걸까요? 그리고 그게 이 부동산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할머니한테 뭔 일 있어? 요즘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깨워 함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 매매건으로 왔는데요. 김순옥 씨 명의로 계약 진행된 거 있죠? 공인중개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두 분은 누구신지. 저는 아들이고요.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가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도 일부 입금됐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게 법적으로는 명의자분의 단독 결정이 가능합니다. 김순옥 씨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하신 거라서요. 우리 가족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위약금이라니. 그것도 만만찮은 금액일 겁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부동산을 나와 차에 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핸들을 잡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집까지 팔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손에는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계셨죠. 계산서를 꼼꼼히 접어 지갑에 넣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셨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집 파신 거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집까지 팔면 우리 어디로 가요? 서윤이는 아직 학생이고 우리는 대출도 있다고요. 집은 또 구하면 된다.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많이 든다. 투석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니. 간병인 인건비, 약가, 그 외에도 이것저것 다 돈이야. 그래도 집까지 팔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모자란다. 시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십장생 무늬 수첩이었는데 안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전화번호.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재산 정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집값은 간병비 8개월에 장례 1회.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판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시간을 산 거였어요.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품위 있게 보내시게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시는 걸까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서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병원 아닐까? 아니야. 아까 현관 나가시는 거 봤어. 가방 들고. 가방? 불안한 마음에 저는 서윤과 함께 집 근처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어요. 빨랫줄에 시아버지 옷을 널고 계셨죠. 손으로 탁탁 털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서윤의 입을 막았어요.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서윤까지. 시어머니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매각을 철회해야 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인데 그것도 감당 못해. 그래도 집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신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아빠, 엄마.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집을 판 게 아니라 할아버지 시간을 산 거 아닐까? 할머니 수첩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 서윤의 말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보다 시아버지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집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서윤이는 아직 학생이고 대출 상환도 남아 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또 나빠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 횟수를 늘리거나 추가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족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시한 금액에 우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아도 몇 개월 버틸까 말까 한 금액이었어요. 선생님, 그 치료를 하면 아버지가 나아지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죠. 시간을 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 시간을 몇 개월 늘리기 위해 우리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시아버지 손만 잡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시아버지 손등을 쓰다듬으시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끼리 상의해 볼게요. 남편이 말했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셨어요. 병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엄마, 진짜 집 팔아야 해요? 남편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시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저희한테도 상의 좀 해주세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죠. 집보다 사람이 집이다. 너희 아버진 내 집이여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너희한테 짐 지우기 싫었다. 그래서 혼자 결정했다. 미안하다. 어머니, 왜 혼자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있나? 돈 말고 뭐가 있나? 결국 다 돈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상담 날짜, 요양병원 비용 비교, 공공임대 문의 전화번호. 시어머니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던 거죠. 수첩 중간쯤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무연고자 장례 지원금 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장례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를 보내고 나면 본인도 얼마 못 버티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그저 통장 잔액만 보고 화를 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저 때문에 더 힘드셨죠?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해할 필요 없다. 너는 내 식구 챙기면 된다. 어머니도 우리 식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으셨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잔금일이 다가온다는 거였습니다. 일정 변경은 어렵다고 했죠.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 안에는 공공임대 대기 신청서와 노부부 쉐어하우스 안내 책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판 뒤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언제 알아보셨어요? 석 달 전쯤. 집 팔기로 마음먹고 알아봤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담 주기 싫었다. 너도 준호도 힘든데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판 게 아니라 할아버지 시간을 산 거야. 서윤이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보다 시아버지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잔금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에 모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새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는 현관앞 문지방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50년 고마웠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죠. 젊은 시절의 추억도 자식을 키운 기억도 모두 이 집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집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노부부 쉐어하우스로 가자. 거긴 당장 들어갈 수 있다. 쉐어하우스요? 응. 방 하나씩 쓸 수 있고 공용 공간도 있다. 나쁘지 않더라.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작은 방 3개와 거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가구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죠.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좁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산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좀 나아지실까? 서윤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큰일이다.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우리 여기서 산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살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에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힘없는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다가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하셨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읽어줄게.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순호가, 집은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킨 거야.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너한테 집을 팔자고 말하려고 했지.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존심도 있었고 미안하기도 했으니까. 편지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시게 둔 거였죠. 지연아, 내가 나를 가장 정확히 이해할 거라 믿는다. 숫자를 아는 내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는 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 그 부분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믿으셨던 거예요. 제가 화내고 원망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준호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를 보내고 나면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실 거다. 내가 잘 챙겨드려라. 그리고 서윤아, 할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너는 착한 아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편지 말미에는 장례에 대한 소박한 바람이 적혀 있었어요.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고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남은 돈으로 가족이 밥 한 번 꼭 함께 먹을 것. 편지가 끝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시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이셨습니다. 탁, 탁. 알았다는 신호였죠.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며칠간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버티시다가 어느 봄비 내리는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소박했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옛 제자들이 다녀갔지만 화려한 장례식은 아니었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저는 시아버지 편지의 일부를 떠올렸어요. 너희의 젊음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듯 너희의 노후를 내가 다 막아 설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보내며 서로의 집이 되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서로를 지켜주는 게 진짜 집이라는 거였죠.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쉐어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남편이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환히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젊으시네요. 그러게. 참 예뻤지, 너희 아버지. 시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봐요. 서윤이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음성 메시지였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리니? 웃어라. 울지 말고 웃어. 나는 행복했다. 너희와 함께여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데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서윤이도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움도 사랑도 따뜻함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더라.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가 저희 집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서윤이도 할머니 어깨에 기댔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너한테 상처 줬다. 나도 알아. 저도 어머니한테 상처 드렸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됐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시아버지는 항상 이 메뉴를 좋아하셨죠. 아버지, 잘 드시고 계시죠? 남편이 빈 의자를 향해 말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요.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아버지를 기억하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뭐가요? 그냥 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준호 잘 챙겨줘서, 나한테도 잘해줘서.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커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죠. 어느 날 저는 새 가계부를 샀어요.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족 가계부. 투명하게 함께. 이제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시어머니는 가끔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젊었을 때 추억 함께 살아온 50년의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서윤이는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제목은 집이란 무엇인가. 서윤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딸이 벌써 이런 걸 알다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겠죠. 남편은 요즘 부쩍 시어머니를 잘 챙깁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죠. 시어머니도 아들 손을 꼭 잡고 다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저는 가끔 옛집 앞을 지나갑니다. 새 주인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마당에 화분도 놓고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그걸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집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쓰이고 있구나 싶어서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옳았다. 뭐가요, 어머니? 집은 사람이라고. 서로가 서로의 집이라고. 맞아요, 어머니. 나도 이제 알겠다. 집을 팔아서 슬픈 게 아니라 가족이 남아서 행복하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 다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의 집이다. 그 글을 보며 웃었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공원에 나갔어요. 시어머니, 남편 서윤이 그리고 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다. 그럼 슬퍼요? 슬프지.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다. 너희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래. 오래오래 살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엄마한테 잘해줘서, 우리 가족 지켜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남편 만나서,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끓여놓으신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서윤이가 밝게 외쳤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밥 차려놨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미 다 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 따뜻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잠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시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집보다 소중한 걸 배웠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았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어요. 별다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졸음이 오시는지 눈을 감으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서윤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관리하는 가계부.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죠. 더 이상 혼자 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시아버지 편지에 있던 말씀이요. 남은 돈으로 가족이 밥 한 번 꼭 함께 먹을 것.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겠죠. 밤이 깊어갈 무렵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머니는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집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우리에게 집은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는 이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게 바로 시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은 함께일 거예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에서 말이죠.